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하나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최동호의 스포츠당. 가을은 정말 뛰놀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단풍도 드니까 등산하기도 좋고. 실은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녔는데 10중 8구는 모두 등산복을 입고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뭐 무리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뭐 취향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죠. 오늘도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모시고요. 가을의 스포츠에 대해서, 가을 스포츠의 백미 중에 하나는 역시 프로야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남고 하는 거 보는 것 중에서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최동호 선생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넥센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올해 넥센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것이다. 네네. 일찌감치.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 기대를 받아왔었죠. 네. 그러니까 뭐 LG도 있었고 NC도 잘했는데 올해 이 가을 야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성의 수성이냐 넥센의 반란이냐. 네. 이걸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결국에는 두 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LG가 사실 분투를 해서 말이죠. 예. 후반에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예. 준 플레이오프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와, 넥센의 뭐라 그러나요? 성장세라고는 할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넥센이 이번에는 올라올 만하죠. 네. 전력상 올라올 만하고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우승의 기회다. 전력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우승할 만하니까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넥센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망이죠. 방망이. 네. 방망이가 좋죠. 근데 보통 방망이가 아니라 홈런 방망이입니다. 거포들이. 예. 오래간만에 한 시즌 50 홈런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네. 박병호 선수. 최근 2, 3년 사이에 홈런은 다 휩쓸고 다니는 선수잖아요. 거긴데 유격수인데 유격수로서는 40 홈런을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넘었던 서건창 선수가 또 포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 홈런 1위가 박병호고 홈런 2위가 서건창입니다. 네. 거기다가 한 시즌 200안타를 또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돌파한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 서건창 선수가 이제 201 홈런을, 201 안타를 기록을 했죠. 네네. 근데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한준 선수나 이성열 선수나 김민성 선수 있고요. 이태근 선수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타순이 9명이잖아요. 타자 9명 가운데 7명이 정규 시즌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방망이가 일단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기전에서는
투수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수력이 중요한데 네. 일단 이 더군다나 이 넥센 타선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축 선수들 네. 박병호, 강정호, 서건창 선수가 네. 1, 2차전에서 좀 부진했었죠. 예. 주축 선수들이 부진하는데 유한준, 뭐 김민성, 윤성민 네. 이런 선수들이 또 터트려 주는 겁니다. 그 전성기 때 혜택을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지금 바로 나온다는 거고요. 마운드도 넥센이 밀릴 거는 없어요. 밀릴 거는 없는데 다만 불안한 게 일단 확실한 그 필승 카드가 있거든요. 원투펀치로. 예. 베네켄이 또 7년 만이죠. 2007년 그 이후에 처음으로 또 시즌 20승 투수로 등극을 했잖아요. 네. 베네켄이랑 확실한 필승 카드가 있고 또 소사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 중간 개투도 뭐 한현희나 조상우 선수로 이어지면서 손승락이라는 또 시즌 이 세이브 왕을 차지한 확실한 마무리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전부 다예요. 아하. 큰 경기에서 믿고 내보낼 만한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좀 밀린다는 얘기죠. 예, 양적으로. 예, 근데 오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5승 투수인데 네. LG하고 플레이오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서 그 재미를 좀 봤죠. 네. 재미를 봤는데 LG하고 삼성 타선의 무게감은 다르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오재영 선수나 뭐 그밖에 그 확실한 필승 카드 이외의 투수들이 네. 어느 만큼 삼성 타선을 상대로 해서 해줄지는 그거는 좀 봐야지 된다. 라고 네. 봤을 때 삼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투수 운용의 폭이 좁다라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약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전으로 가면은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7차전까지 가면 갈수록 불리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양상을 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면은 네. 역대 이제 한국 시리즈를 봤을 때에 정규 시즌에서 우승해가지고 미리 올라간 팀. 네. 한 보름 이상을 쉬거든요. 물론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곤 하는데 예. 아무래도 실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대개 한국 시리즈에서 미리 올라간 팀의 경기를 보게 되면 1차전, 2차전에서 이 주축 선수들이 부진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차전, 4차전 넘어가게 되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네.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1, 2차전, 한국 시리즈 초반에는 넥센이 유리할 것이다. 네. 그런데 넥센의 고민은 뭐냐면 바로 몇몇 투수 위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4차전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 마운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은 마운드만 보면은 뭐 벤데널크 선수나 아니면은 뭐 윤성환, 장원삼, 마틴, 배영수 정규 시즌에서 5선발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중일 감독이 입맛에 골라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중간 개투진도 뭐 안지만, 차우찬, 뭐 권혁 뭐 해가지고 여유가 있고 또 임창용이 마무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운드 운영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초반에 삼성은 불리하다, 넥센이 유리하다. 그러나 4차전 이후로 가게 돼서는 결국에는 이 삼성이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4차전 이후에 네. 4차전 이후에 이 넥센의 선발 투수들이 얼마큼 더 버텨주느냐가 네. 결국은 승부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한 4차전까지는 그러니까 5차전까지는 넥센이 3승 2패, 네. 3차전까지 2승 1패 이렇게 앞서 나가야지 우승을 바라볼 수 있지. 네. 초반에 승수를 앞서 나가지 못하면 힘들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삼성이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예.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해서 아예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갖고 예? 청부업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김웅용, 선동열로 대변되는 선동열 감독을 통해서 투수진들을 미래 투수진들을 조련시켜놓고 그리고는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의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하면서 결국은 삼성 왕국을 만들어내고 지금 전력상으로는 아무도 삼성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그나마 넥센이 이번에 막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삼성이 아닌 다른 팀 입장으로 봤을 때 진짜 힘들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스포츠 팬들 보면은 이제 성향이 드러나는데 네. 뭐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4회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팀을 동경하는 성향의 분들이 계시죠. 네. 나 꼭 저 팀이 갈 거야. 또 저 팀이 워낙 잘하니까 저 팀이 이기길 바래. 근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떤 기존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실증, 네. 새로운 어떤 권위나 새로운 질서의 출현, 넥센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약간은 좀 이렇게 약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넥센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최초의 프로야구 팀이 동경거인군 한자로 이렇게 예. 써서 1930년대 한 팀이 등장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된 거였습니다만. 예. 그리고 전후에서도 이상하게도 전 일본인 야구 팬들의 70% 정도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이었고, 예. 나머지가 이제 팬을 나누는, 그것도 센트럴 리그는 좀 낫지만 퍼시픽 리그는 그야말로 독립군들 이런 기분으로, 네. 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많이 좀 요미우리를 예전만큼은 이렇게 응원하지 않지만 일본의 전후 그리고 성장 이런 과정을 요미우리와 같이 하면서 일본과 자신 그리고 요미우리를 동일시하는 그런 팬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우승도 많이 하고 이런 그 좀 기형적인 프로야구 문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요미우리에 열광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 또 네. 요미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거. 근데 단적인 예로 요미우리가 이제 막강한 그 자본력을 앞세워가지고 그 우수 선수들 높은 많은 금액을 베팅해가지고 이제 싹쓸이해가지고 네네. 우승을 휩쓸었는데 네. 그 우승할 만한 전력을 다 구축해놓고 우승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는 열광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프로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나 이류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놀라운 변신, 진보를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렸다. 네. 그럼 저도 거기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랭킹 1, 2, 3, 4, 5번 해가지고 다 돈으로 다 배팅해서 다 쓸고 가지고 우승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자이언츠로부터 지명을 받았는데 예. 가지 않으면 이거는 실례다. 예. 뭐 이런 문화도 있다면서요. 무례한 것이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 역사에서 그 에도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고야나 그러니까 그 중심지가 있었잖아요. 문화와 네네. 역사가 있는 중심지. 그러니까 이곳에는 뭐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의 광주처럼 이제 약간의 그 반골 정신, 네. 그 자신들의 어떤 지역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뭐 타도 요미우리, 네. 가지고 요미우리보다는 전력은 좀 뒤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조련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또 이제 일본 프로야구 내에 그 라이벌의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봐가지고 저도 이제 뭐 그 나고야 이 주니치를 응원하기도 하고 호시노 감독이었어요. 호시노 예. 신지 감독. 뭐 네. 한신 오사카 같은 경우도 네. 응원하기도 하고 요미우리 한번 꺾어봐라. 네. 이런 은근한 좀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삼성의 별칭이 돈성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 그렇게 돈을 넣어서도 우승을 못 해봤는 거에 대한 비아냥이었는데 그 오랫동안의 투자와 그리고 그 시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영입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적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투자를 아끼지 않은 끝에 최근에 영광을 보고 있어서 더 이상 비아냥되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요.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점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 특유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넥슨의 도전과 패기를 높게 사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테고 바랄 테고 오랜 삼성 팬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삼성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좀 보고 있는데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지역 난 그 영남이냐 이렇다 그러면은 뼛속까지 피가 파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럼요. 지금 보니까 JK 정 실장님, 유류중일, 염경엽 두 감독의 장점과 스타일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군요.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 이 광주일고하고 고려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피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본인이 인정을 해요. 뭐냐면 난 재능은 많았는데 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야구에 이렇게 뜻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로서. 프로야구 선수로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목표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감독이 되는 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경학 감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천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게으른 천재. 예. 근데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죠. 네. 물러나가지고 LG에선가 아마 그 스카우터로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반전의 계기가 됐죠. 네. 이 양반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스카우터로 있으면서도 감독의 꿈을 갖지는 않았어요. 네. 자신의 그 선수 생활로 봤을 때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로 하게 되면서 모든 경기랑 자기가 봤던 선수들에 대한 기록을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LG에 있을 때 LG하고 SK하고 맞붙었다. LG 그 SK의 투수 에이스가 지난 경기에서 직구 가지고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던지더라. 네. 감독이 변화한 점은 이런 거더라. 해가지고 깨알같이 다 수년 동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 이제 그것을 지금 다 들춰보고 있는 겁니다. 그 스카우터는 정말 성실하셨군요. 예. 그러면서,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죠. 네.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대응 능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류중일 선수는 유격수 출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유격수 계보에 계신 분이고. 예, 확실한 스타 출신이죠. 예, 고질적인 허리 부상은 있었습니다만 선수 때도 상당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선이 굵은 야구를 좀 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의 최태인, 최형우, 이런 그 거포들이 질비한, 또 지금 이제 박성민 선수도 올라왔고요. 거포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작전을 거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선수들 믿고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본인 성향은 순간순간에 그 야구 펼쳐가는 거 보면은 이 삼성의 선수들을 가지고 선 굵은 야구를 지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성격은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대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소심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세심한 거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스타일의 야구. 그 선수들 기용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런 면은 좀 많이 좀 느껴집니다.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죠. 예. 그죠? 다정하다는 얘기일 텐데, 예. 그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유중일 감독이 행운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성격 같은 경우에는 팀이 없는 선수에 가게 되면은 100점 100패예요. 그렇군요. 삼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통합 우승 4년에 도전하게 되고 지도자로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됐지만 유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성 있게 길러내고 이렇게 자신 있게 끌고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섬세하고 작은 것에 좀 매달리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빌딩하는 팀이 가게 되면은 100점 100패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삼성다운 그런 감독일 수도 그럴 있겠군요. 수 있죠. 삼성의 뒷받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조직의 삼성,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삼성의 기업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처음에 넥센이 치고 가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네, 도전자이면서 투스윙이 상대적으로 얇은 그런 넥센으로서는 처음에 오랫동안 정규리그 1위를 통해서 휴식을 취한 삼성이 경기 감각을 잘 찾지 못할 때 승수를 많이 거둬야지 단기전으로 끌고 가갖고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이 삼성의 영광을 위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차전, 7차전 가가지고 앞서가다가 극적인 마지막 한 방에 또 삼성이 극적인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루게 되는 네. 이런 이제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는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오케마르님께서 지금 방송 캡처 화면을 올려주셨는데 SBS TBC 그 대구 지역의 민방 화면인데 보시고 계시죠? 예. 마지막 날 삼성에 가서 인사하고 집에 가려는데 왔다 갔다 차비하라는 식으로 100만 원을 유중일 감독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삼성은 점점 한국이 양키스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결국은 막강한 자금력. 네. 그렇군요. 뉴욕 양키스도 역시 전통의 명문이자 예. 돈이 많은 그런 구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네.
뉴욕 양키스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본력을 앞세운 팀으로 우리가 보죠. 네.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일본의 유미우리하고. 네. 근데 과연 전통의 명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자본을 앞세워가지고 충분히 우승할 만한 선수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 전력으로 우승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는 한신 타이거스 같은 팀을 응원하십니까? 주니치. 예. 주니치 드래곤스. 예전에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타도 요미우리 선봉장이었던 호시노 세니치 감독이 있었던 그 당시에 바로 손동열 선수가 뛰었었죠. 손동열 투수가 근사한 말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요? 내 고향이 광주인데 나고야의 분위기가 광주와 비슷해서 편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가? 나고야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들었는데. 아이고, 예. 자, 이제는 스포츠당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스포츠당. 공교롭게도 오늘 주제는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의 출범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게 된 배경이 우리가 이제 이 스포츠당에서 쭉 이제 스포츠의 한국 스포츠사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 근대 스포츠가 들어오게 된 배경하고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80년대 얘기가 됐고 80년대를 이제 88 서울 올림픽으로 시작해서 88 서울 올림픽으로 끝난 연대이다라고 하게 돼서 이제 88 서울 올림픽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고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한데 그 출범, 특히나 80년대에는 여러 가지 또 이 프로야구도 이 정치 경제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또 프로야구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80년대는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전두환이 했어요. 그죠? 예, 동대문 야구장에서. 동대문 야구장에서 했고, 각 선수들이 입장하고 그러는데, 전 3위 슈퍼스타스가 입장할 때 정말 전율을 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촌스럽죠. 아니, 슈퍼맨 복장을 하고 망토까지. 한 여인이 왕관 같은 거 쓰고 망토하고. 입장했잖아요. 저럴 수가. 예. 그렇죠. 이름도 다들 타이거스, 라이온스, 청룡, MBC 청룡, LG 트윈스의 전신이었습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게 되는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 프로야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프로를 해서 야구를 상품으로 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고 세계이잖아요. 실업야구도 선수들이 돈을 받긴 하지만 엄연히 거기 직원이고 그렇죠. 선수를 그만둔 다음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기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업야구는 그것도 월급을 받는 거였고요. 연봉을 계산해갖고는 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프로야구는 선수들이 일단 단가가 세고 그리고 프론트에서도 이 사람들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로 가게 되려면 이게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본도 있어야지 되고 선수 자원도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또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례 없이 단 6개월간의 초스피드로 준비를 해가지고 뚝딱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출범을 한 거였었거든요. 선수도 모자르는데. 이게 웬 새마을 정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정신이 투영이 된 결과입니다. 6개월 만에 뚝딱 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게 6개월 만에 뚝딱 해가지고 프로야구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미나 정책, 3S, 왜 우미나 정책을 썼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일당들의 이 집권의 탄생의 배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즐겁게 놀아보자. 그러면서 각종 이제 이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굉장히 대중 영합적인 그리고 선정적인 흥미거리와 볼거리를 무수히 쏟아내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쟁점이 되는 건 하지 않고 예. 주로 의상비가 덜 들어가는 예. 그런 비슷한 영화를 양상캠으로써. 그렇죠. 예. 의상비가 덜 들어가죠. 네. 무슨 부인 시리즈로 그냥 쫙 깔아냈습니다. 네네네. 에로 영화의 전성기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 국민이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이 스포츠로 성장을 했지만 출범 배경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 국가 장치,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치적인 마약입니다. 네. 정치 신경 쓰지 말고 볼거리 즐길거리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바꿔서 돌리게 하려는 그런 배경으로 시작이 됐죠. 근데 전두환 일당들이 굉장히 세심했습니다.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 할렐루야라는 프로축구팀이 81년에 이제 창단이 됐거든요. 홀로 창단했었죠. 예, 프로리그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프로야구 82년 프로야구에 이어서 프로축구도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야구나 축구는 뭐 봄서부터 가을까지잖아요. 혹시라도 국민들이 겨울에 심심해할까봐 이렇게 한겨울에는 또 백구의 대제전이라는 또 이 프로와 거의 이제 세미 프로죠. 이 배구 84년에 출범을 시켰고요. 또 배구만 가지면 또 부족할까봐 또 이 83년에는 농구 세미 프로인 전보 시리즈 출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도 뭐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라고 민속 씨름도 82년에 또 출범을 시킨 거죠. 그럴 때 이제 참 정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뭐 홍현욱, 이준기 이런 사람들이 각축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대학생이었던 이만기 예. 아줌마 팬들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에 예. 근사한 미남이었던 이만기가 허리를 꺾으면서 말이죠. 예. 사람들 들어올리면서 천왕사로 등극해서 흥행 성공하고 예. 프로야구도 이거 사실 프로 스포츠는 민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될까 했는데 이 정도의 끝내기 홈런. 예. 그러니까 이선희 투수의 끝내기 투수는 이선희 투수였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해 마지막 결승전은 김유동 선수의 말로 없는 3점 홈런 또 이선이었습니다. 그때 투수도 이선이었어요. 이선희를 시작해서 이선희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철순 투수 써니박이라는 이름으로 예. 싱글 A 미국 싱글 A에서 활약하던 장래가 촉망되던 최동원 선수의 대학 선배였던 박철순을 데려와 갖고는 와 22연승인가요? 22연승. 예, 그러면서 무리를 해갖고 그 다음 해부터는 참 안타깝게 뭐 선수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스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렇게 됐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한 30여 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프로야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성공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만성 적자인 이 프로야구 팀 우리가 왜 해야지 되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80년대는 특히나 그랬고요. 근데 이것을 왜 갖고 계속 이어가야만 했었느냐. 일단은 저기 각 시도별로 해갖고 도별로 전두환 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죠. 예, 니네 의무적으로 창단해라. 예. 그런데 그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놀거리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한 흥미 요소이고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지금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는데 당시에 전두환 일당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관심을 돌린다는 효과 하나하고 아주 또 새로운 그 정신적인 코드를 심어주는 거였었죠. 그것이 뭐냐면은 프로라는 느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하면 아마추어와 그 대비되는 그 컨셉이잖아요. 개념이죠. 근데 프로하면 굉장히 진일보한 느낌. 우리 사회가 좀 발전된 느낌이고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갖게 되는 스타 선수들이 프로의 전문줄 알면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프로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봉 작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거다. 실력대로 평가를 받는 거다. 사실 실력도 평가받지는 않아요. 선수하고 구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
그 계산기 두들기면서 자료 갖고 온 구단하고 운동만 한 배트만 해준 선수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속사정은 그러지 않은데 네.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프로 지금 세련되고 발전됐고 세련된 느낌이고 실력대로 평가받고 내가 문제야. 나만 노력해서 성공하면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가 있을 거야. 네. 그 내가 할 바는 뭐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군요. 그러니 그 앞에서 연공 서열이니 나인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예. 우리가 실력이 있으니까 구태타도 하고 그러고 이제 나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니냐. 난 이런 것도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 자본의 논리하고 권력의 논리를 예. 아주 그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프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심어줬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전두환 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3S라는 게 내내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걸 굉장히 부인하고 싶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국민 예. 총화를 위해서 한 거다. 예.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야구의 출범을 담당했던 당시 이제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 그 대통령 비서실에 이상주 비서관이 이제 이 총괄 책임져야 했었거든요. 이상주요? 예, 네. 이상주. 네. 당시에 이 교육문화 수석이었습니다. 이상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을 부인하면서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하고 그러는데 본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뷰 내용 그대로거든요. 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장관은 누가 되느냐 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관심이 과잉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스포츠 같은 것을 프로화하면은 앞으로 국민들의 화제도 좀 건실해지고 또 우리나라 문화도 좀 훨씬 더 건전하게 바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건실하고 건강하게 이 문화적인 요소로서 이 프로스포츠를 제공하려고 출범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 뒤집어서 이 프로를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보더라도 건강한 문화적인 요소로 프로를 자기네들이 던져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를 국가 권력이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자연 발생적이고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앞서서 정치과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예.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국대 국문과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죠. 예, 동대 예, 국문과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는 자기가 동국대 산학부 출신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워하셨고. 박영석 그분이 아마 동대 산학부 출신인데 대단한 예. 프라이드 갖고 계시죠. 중학교 선생님 그분이 해방동이었어요. 1945년인데 70년대 초에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씀인데 예. 한정광 선생님이세요. 예. 그 선생님께서 70년대 초에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님자 하면서 대통령이 애들이 뭐 힘이 나와도는 모양인데 어떻게 뭐 별 수 없나 그랬을 때 예. 김영도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예. 있습니다 카카 애들을 모두 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해방동이들로 해서 조직을 했대요. 예. 구성을 했는데 그 해방동이들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전지훈련을 하다가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에서 눈에 파묻혀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정대로는 뜻을 못 이루고 대신 그 원정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교관이 되고 그러면서 후배들을 예. 조련하게 되죠. 예. 이 한정광 선생님은 그 원정대 중에 한 명이었고 친구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후배들을 교육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상돈이 77년에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조직한 이면에 하이킹 이런 것을 장려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말에 산에 가고 이러는 거 젊은이들을 예. 뭐 이랬었다는 똑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1981년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언급은 이 자리에서 이 전두환이 프로스포츠를 국민들의 이 여가선영 네.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프로스포츠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 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이 한마디 하면 검토해봐라 그러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이 이제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인 이상주가 맡게 된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회고에 결국은 국가가 나서갖고 프로를 예. 만들었다. 예, 그렇죠.
그때 뭐 기업들로서도 참 어떤 기업은 뭐 할만하고 나고 했을 수도 있겠었겠지만 뭐 그렇게 환영하면서 이걸 왜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대부분 그랬었죠. 딱 한 군데 빼고요. MBC 총령 빼고요. 아. 대표적으로는 이제 혜태 같은 경우에 지역 연구제를 실시했었잖아요. 예. 예, 프로 출범엔 6개 구단이 출범을 했는데 단 한 군데. 네. 광주 지역은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맡을 기업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입안된 계획에 의하면은 삼양을 이 광주 연고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네. 불발에 그쳤고요. 삼양사는 그저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이 아니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삼양이 불발에 그치게 되면서 이제 금호하고 이른바 이제 호남 기업이라고 하는데 접촉을 해봤는데 도저히 여유가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기업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오너가 호남 출신이었던. 그게 바로 이제 혜태제과하고 교보생명이었는데, 교보생명은 성질상,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프로야구를 통한 이 홍보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 혜태제과는 적절하다. 그래서 혜태제과에게 옮긴 거죠. 그래서 맡겼군요. 당시에 그 박건배 혜태제과 회장이 청와대 갔다 들어와서 네.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묻지 마라. 프로야구 무조건 한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80년대 이제 이 프로야구를 비롯한 이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두환의 개인적인 성향 얘기를 안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긴 개인적인 성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전두환이 스포츠 광이었었죠. 육사 시절에 골키퍼를 골키퍼를 보면서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육사 생도 시절에 골키퍼까지 하면서 축구를 특히 좋아해서 대단한 축구 광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죠. 박종환 대표팀 감독, 박종환 감독이 이제 전두환의 팬이기도 했었었는데, 네. 둘이 이제 상당한 친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종환 감독이 경기 국제 시합할 때 하프타임 때 전화해가지고 선수 기용과 작전 지시까지 했다. 거의 김일성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도 이 태릉 선수촌에 들락날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태릉 선수촌에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전용 사무실을 따로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전두환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조금 되돌려 보면은 어떤 그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또 이런 데에서 또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우리 선수가 이겼을 때에 나오는 뉴스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축전을 보냈다. 네네네. 아니면은 80년대에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는 모습의 사진이라든지 이 전화하는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이런 그 영상 화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의 시작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대통령이 박정희가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았었습니다만 그때는 다 그 숨겨진 일화로 나중에 자서전이나 네. 이 비망록 이런 데에서 이제 김기수를 도와주고 이 포철의 박태준을 통해 가지고 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뒤에서 많이 도와줬다. 네. 숨겨진 일화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공개적으로 하나의 그 이미지 조작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스포츠 선수들을 축하하고 하는 모습들은 전두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었죠. 각하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스포츠 스타들과의 인연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전두환과 박종환이죠. 네.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더 끼어듭니다. 누굽니까? 박종환의 춘천고등학교에서 같이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코미디언 이주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주일과 전두환은 이주일 선생은 생전에 이 연희동 퇴임 이후에 백담사에도 가가지고 위로하러 갔었었고 백담사에서 풀려나오고 난 뒤에 연희동에도 가가지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 얘기를 잠깐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이 박종환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게 박종환이 춘천고에서 경희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청소년 대표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스타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수원 유신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고등학교하고 심판 생활을 하다가 네. 서울시청 감독을 맡게 된 거예요. 맞다. 서울시청 감독. 예. 예. 근데 서울시청 감독을 맡을 때에 75년도에 요즘에도 가끔가다 양궁 선수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 공수부대 있죠. 네. 공수부대 가가지고 선수들 정신교육 시킨다고 유격훈련을 받으러 간 것이었었죠. 예. 그래서 제1공수여단 유격훈련장에 75년에 입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1공수여단장이 바로 전두환이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전두환이 보기에 박종환 감독의 별명이 독종이었었거든요. 네. 독종답게 애들을 그냥 반은 죽인다 이겁니다. 휘어잡고서. 예. 그러면서 무섭게 몰아치면서 나름의 이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선수들을 만들어 간다. 이 1공수에서 유격훈련 선수들 받는 모습을 보고 박종환의 이제 감동을 받게 된 거였었죠. 전두환의 이제 성격도 화끈한 면이 있으니 네네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끼리 이제 화통하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주기도 하고 후원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였었습니다. 이게 75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에 전두환의 대통령이 오르고 난 뒤서부터 곧바로 박종환이 88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88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고 그 이전에 82년에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82년에. 무명에. 예. 이제 그게 바로 전두환의 밀어주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땐 역시 각하가 최고십니다. 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위에서 그렇죠. 예, 각하의 해안이 저거 뭐. 근데 82년에 그 청소년 대표팀 감독 맡자마자 박종환 감독이 보답을 했잖아요. 네.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4강을 그냥 하게 되면서 보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은 확실한 팬이 돼버린 거죠. 네, 박종환밖에 없다 한국 축구에는. 그래서 88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맡기고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으면 전두환의 사람 다루는 식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이 박종환 감독이 이 88 올림픽 때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84년 LA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 83년 청소년 축구에서 우리가 이 4강에 올라갈 때 그 멕시코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적응 훈련 한다고 선수들 마스크 씌워놓고 뛰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었었는데 이 84년 LA 올림픽 예선 대표팀이 이끌 때에도 너무 호되게 해가지고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이탈했어요. 박종환 밑에서 도저히 축구 못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이런 와중을 겪은 그때 결국 탈락했는데 탈락 직후에 우리가 안현태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호실장 예. 전두환의 예. 그러니까 장태동 이후에 네. 이 안현태를 보내가지고 안현태가 직접 박종환 감독을 만납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사기를 잃지 마라. 기회는 또 올 것이다. 너무 기죽지 말아라. 네. 각하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우와. 이 얘기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종환으로서는 뻑 갈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면 참 그 상당히 전두환스러운 80년대스러운 장면이 바로 예. 여기에 스포츠계도 스며들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박종환 감독은 전두환이 그 백담세 유배 갔을 때 3번이나 쫓아갔어요. 예. 위로를 한다고. 예.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땐 각하 제 이주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친구인데. 근데 이주희를 왜 데리고 오고 싶었었냐 하면은 이주희 선생이 피해를 봤었었죠. 전두환 닮았다고. 예, 그 머리 벗겨지고 전두환 방송 출연 정지였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방송 출연하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밤무대에 다녔는데 예, 잠시 방송에서 뜨고 난 다음에 밤무대를 다니다 보니까 밤무대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죠. 가만히로 쓸어 담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 백담사 갔을 때 이주일 선생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뭐 연희동으로 왔을 때는 이 셋이서 굉장히 옛날 얘기하면서 친하게 술잔도 많이 기울였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또 전두환의 개인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 프로스포츠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상징성, 그 부와 명예, 너가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너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인 강요가 해가지고 프로야구를 선택한 게 된 겁니다. 축구도 아닌. 예. 네.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실 계속 겁니까? 이어나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에 대한 뒷얘기들을 다음 시간에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동일 스포츠당 여기서 마쳐야 되겠군요.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